한밤중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예고했고 또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들을 보도국 임혜준 기자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참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간밤의 상황인데요. 임 기자가 먼저 어젯밤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긴박했던 과정을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확히 155분 걸렸습니다. 네네. 선포부터 해제까지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대통령실 기자들 사이에 돌았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시간차 없이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계엄 사령부가 설치됐고요. 계엄 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에 각급 부처에는 비상대기 긴급 소집령이 발령됐고 말 그대로 혼돈의 6시간을 보냈고요.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조차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밤중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총리가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대통령실 참모진 만나서 사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오늘 오전에요.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참모진들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책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은 사실상 대통령의 가장 직은에서 대통령의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민심 동향이나 혹은 정세 전망이나 그걸 토대로 한 대응책 수립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저께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원들도 몰랐고 집권당도 몰랐다. 대통령에게는 큰 자원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집권당이고 하나는 내각이고 하나는 바로 대통령실 참모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내각이라든지 혹은 집권당은 전혀 몰랐고 또 대통령실도 사실은 아주 특정한 소수의 인원 이외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특정한 소수의 인원이 분명히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또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직은해서 조언을 했을 텐데, 사실상 어저께 비상계엄은 실패한 어떤 정책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단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추후에도 계속 이런 어떤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은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고 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각 총사퇴, 또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결과거든요.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책임을 진다라는 사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차로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요? 일단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엄중한 지금 사태에 이르렀고 지금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정된 어떤 상황을 보여줘야 되고, 그럼 일단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건 맞는데 여기에 국무위원들까지 사실은 사퇴한다는 뭐 그런 보도가 이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세 축 중에 두 축이 모두 다 사퇴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참모들 전원 사퇴와 내각 전원 사퇴면 완전히 국정이 공백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수습을 하려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공백이 돼버리면 더욱더 예측 불가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어떤 지금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하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쇄신하고 혁신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다 해서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까지 내가 아까 총사퇴를 이야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니라 일단 순차적으로 참모들의 책임과 그다음에 수습에 있어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먼저 나서서 수습에 어떤 그런 매진을 하고, 추후에 저는 또 다른 어떤 내각의 뭐 부분 사퇴라든지 혹은 또 교체, 인적 쇄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의 내각 사퇴를 이렇게 걷어들인 건 바로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수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하야 요구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입장
입장 표명을 촉구를 하는데 일단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연기한 상황, 이렇게 입장 표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나서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요.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예.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다음에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어느 정도 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과와 함께 앞으로의 어떤 대응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나섰을 때 또 다른 어떤 그 앞으로의 쇄신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좀 누적된 부분들이 청와대 쇄신과 인적 쇄신과 그다음에 내가 또 쇄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총선 다음에도 그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뭐 지지율 떨어진 그런 그 상황에서의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 안도 마치 포함을 해서 네.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뭉뚱그려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일단 나서서 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을 해임한다든지 이런 식의 실질적인 어떤 안들과 함께 대통령이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개헌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시계를 어제로 좀 복귀하는 차원에서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3분이었죠.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일단 이 소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 중에 뭐 이게 뭔가 하는 의아둥절해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셨어요? 글쎄요, 저는 70년대에 그 비상계엄이 먼저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권을 유지하고 또 정권을 계속 그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그랬었죠. 긴급 조치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7년 체제 이후에는 계엄을 통해서 집권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이 어떤 정당, 상대 정당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 정당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어떤 계엄령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 87년 체제 이후가 만든 이 법의 계엄과 관련된 법들을 보면 62년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바꿔왔는데 사실 비상계엄은 불가능해요. 네. 원천적으로 왜 불가능하냐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헌법의 77조의 5항을 보면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3분의 2도 아니에요. 과반이에요. 과반의 맞습니다. 찬성만 있으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다. 뭐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회를 먼저 점거를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거를 한다 그러면 이건 내란이 돼요.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를 하고 선포하는 행위에서 국회가 그것을 판단하고 판단해서 만약에 과반이 안 넘긴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선포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선포 이전에 이미 군을 동원해 놔야 돼요. 동원해서 국회를 전부 다 봉쇄를 하고 이를테면 어저께 같은 날짜가 아니라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오전을 노려야 됩니다. 네. 왜? 금요일 밤에는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로 내려갑니다. 그렇군요. 지역구로 내려가서 국회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어 있을 때 네, 그렇게 비어 했어야 있을 된다. 때 군인을 동원해서 막아놓고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는 만약 이런 행동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어쨌든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적법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선포를 하고 포고령 내리고 그 다음에 군을 동원하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국회 가서 전부 다 뭐 190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찬성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저께의 그 모습이 보여지듯이 예. 사실상 계엄과 관련돼서는 참 무모한 그런 예. 선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모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비가 좀 부족했고 충동적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가 뭐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 당위성 내지는 그것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측면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87년 체제 이후가 만든 이 법의 계엄과 관련돼서는 참 무모한 그런 선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획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저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인원이 제가 보기엔 거의 한 수백 명 가까이 국회 본 의사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진압하거나 혹은 목적대로 본회의장을 점거하려고 의도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됐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단기간 내에 완전히 점령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불법적이고 위헌적입니다. 예. 하지만 뭐 이 소정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그렇게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려고 했었다면. 하려고 했었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허술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 선포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 계엄령을 가장 최근에 내려졌던 게 45년 전 79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 사회적으로 전쟁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뭐 북한과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유고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를 생각을 해보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의문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6회의 계엄을 보면 대개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혼돈이 있었거든요. 혼란과 혼돈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혼란상이 이 각각의 어떤 진영이 막 백색 테러, 적색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치안의 공백 이것을 어떻게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일부에서는 계엄령을 찬성하는 어떤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지금 네이버라든지 포털이 전부 다 다운됐잖아요. 왜 다운됐습니까? 이게 뭐 때문이냐는 걸 궁금했어요. 이유를 그냥 딱 봤을 때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폭풍이 태풍이 덮쳤다든지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얼굴이 속보로 나오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자막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유가 뭐냐? 그럼 지인들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포털에 비상계엄 해놓고 혹시나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운된 겁니다. 즉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비상계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야당이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라든가 감행 예산의 강행 처리 이런 게 이제 명분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명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명분이 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하는 건 너무나 그러니까요.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예상 못했던 계엄령 선포였죠.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 동안 정치권의 움직임도 밤샘 굉장히 분주했었고 임혜중 기자도 분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계엄은 여야 모두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에 오후 11시쯤 국회의원에 총소집령을 내렸는데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표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서 일단 모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근데 들어가려는 의원들과 보좌진 또 이를 막는 무장한 계엄군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고요. 결국 190명 참석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도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18명 찬성표를 냈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보니까 아까 이정근 평론가께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참 의아했던 게 여당의 두 수장도 모르고 있었고 정진석 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진 점. 참모들이 몰랐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가장 놀랐던 게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 같은 경우를 비서실장이 모른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소통의 시스템과 또는 정책 결정의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물론 비상계엄은 정말 극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가장 개입해야 될 게 철저한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국가가 어떠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들어서 충격적인 게 여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행 불안정 국가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그 수많은 리스크들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이걸 만약 감행했을 때 어떠한 지금 돌아오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불안정들이 무엇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비상계엄을 지금 조언을 구한 사람들이 군 인사들이라든지 또는 군 출신 무슨 NSC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극도의 보완을 한다는 이유로 그런 여러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이 아니라 어떤 군의 이야기만 들었다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시스템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사실상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데 비서실장이나 다른 참모들이 실제로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번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철회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모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는데 이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죠.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총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참모들이거든요. 참모들부터 사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무리 뭐 상의를 했다 안 했다 뭐 그걸 떠나서 저는 비서실장이 만약에 사표를 던진다 그러면 그 사표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실패가 뻔한데 6시간 만에 철회가 될 만큼의 허술했던 그런 이 정책 결정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당연히 비서실장부터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좀 짚어볼 텐데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특정 지칭한 인물은 없었는데 누구를 지칭했다라고 봐야겠습니까? 민주당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그 담화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빌드업이 돼요. 점점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비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국정은 3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지금 마비되고 있고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 기능 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완전히 삭감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기능마저도 마비시켰다. 이렇게 지금 앞에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뭐 검사를 겁박한다든지 판사를 탄핵하려고 한다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범죄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범죄 집단의 소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왜 비상계엄이 돼야 되는가.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종북 세력을 처단한다라는 결론이 나야지만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정을 마비시킨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또 범죄 소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집단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사실 뭐 우회적으로지만 민주당은 지금 또는 민주당 등 야당을 지칭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국방부에 따르면요, 김영윤 장관이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는데 과거에 김 장관이 이제 계엄령 따르지 않겠다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김 장관이 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건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계엄은 원래 2개 부처의 장관이 사실은 저기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게 치안 담당 장관들이에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의 그 이유를 계엄법에서 보면 공공 안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즉 기존의 행정권 그러니까 기존의 공권력 경찰이라든지 보안요원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공공의 안녕의 질서가 파괴됐을 때 그것을 군이 나서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결론이 바로 비상계엄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건상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순서상 지금 이 국가가 공공 안녕 질서가 지금 무너졌다. 이것을 계엄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는 부처가 지금 그 행안부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요건 때문에라도 지금 사실 김영원 국방장관의 그 제안이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 어찌됐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저는 일단 표면상으로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했었고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도 참석을 했는데, 계엄령 선포를 했다는 것은 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이 됐다, 이런 의미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결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또 탄핵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예.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선포하는 것도 거쳐야 되고 또 해제하는 것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혼선을 좀 빚었어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몇 명이 참석하고 어떤 지금 상황인지 조금씩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일부 언론들은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국무총리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을 의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소통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네네. 이 자리에서 좀 더 이 안에 대한 디테일이 왜 없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험과 그다음에 경력을 두고 봤을 때 한 총리가 그것을 하십시오라고 할 리가 없다. 예. 최소한 그렇게 지금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총리야말로 모든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이고, 또 이런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국가의 가장 중대한 그런 고비 때마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결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현대사, 우리 현대 정치사에 어떠한 오명이 남을지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게 했다. 그럼 총리도 사실상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텐데 네. 틀리는 뭐 자막을 보면 한 총리가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자막도 있습니다. 후일담 이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느냐는 알 수 없지만, 그것 역시 사실 이제 앞으로 책임론이 계속 될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이건 국회가 뭐 사흘을 줬다, 뭐 나흘을 줬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수개월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갖고 논하면서 예. 어떤 과정인지, 중간에 이것을 반대한 사람은 없었는지, 어떤 의결 과정에서 민주적인 어떤 토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내각에서는 국민의 일상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소임을 다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다는 소식이고,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내각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지금 또 여당 지도부나 대통령실 참모진과 회동을 갖고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 측에서 따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게 있습니까? 임혜준 기자. 일단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다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급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또 성태용 정책실장 등 3실장까지 일괄 사의를 표했는데, 아직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은 보여지곤 있는데, 하지만 또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의 보좌 책임이 있는 고위 참모진이 후폭풍에 대한 수습 없이 일괄 사퇴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단 150분 만에 이 계엄은 실질적 효과를 상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윤 대통령 새벽 4시 반에 다시 또 담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잘못된 비상계엄임을 사실 받아들이는 대목이에요. 수용한 것이네. 다시 한번 그 담화를 한다는 건.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야당을 자극할 표현을 굳이 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윤 대통령의 좀 뭐랄까요, 정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데서 제가 그걸 느끼냐면, 지난번에 의료 대란과 관련돼서 1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어법이 이렇거든요. 앞에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예. 그래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런 어떤 대목이 쭉 설명이 되면서 끝부분에 그런데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면 이거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다면 내가 좀 더 수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어법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인정할 부분이 확실히 인정을 하고 바꿀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뭉뚱그려지면서 사과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예. 정무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그 어법이다, 표현이다.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뚜렷하지가 않다. 근데 이번에도 두 번째 담화문이 좀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확실하게 담화문을 그러니까 이 해제를 한다면 사과는 사과. 해제해서 딱 끝나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면 사과를 하고 또 그걸 뒷받침해서 그런데 정말 민주당에 내가 이런 사과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 달라라든지 이런 그 소통의 단계에서의 몇 가지 그런 그 기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 두 번째 담화문에서도 그러니까 도대체 이 그 6시간에 그러면 그 이 비상계엄 해제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해프닝이 과연 누구 책임이라는 거냐 예. 대통령이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여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게요. 국회가 소집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석수의 절반가량이 찬성을 하게 되면 해제안이 가결이 될 거라는 걸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법조인이신데요. 네. 당연히 알으셨겠고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선포를 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선포 두 가지예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하나는 완벽하게 정무적인 판단이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총을 들고 국회에 국회 점거를 했을 때 점거하려고 갔을 때 과연 그 정예부대라는 군인들이 유혈 사태를 벌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의 그 MZ 세대들이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 네. 이 세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보좌관들을 향해서 아무리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저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면에서 사실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K2 소총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장착만 됐지 예. 군인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복 아니고 사복을 입었어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밀치는 건 몸싸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어진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부딪혔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또 우리나라가 이룬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판단, 그러니까 군인을 보내서 그 지금 수백 명이 있는 이미 그 안에 점유되어 있는 공간을 이 군인들이 점거하려면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사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정무적 판단이 완전히 결여돼 있는 무계획적인 그 어떤 그 판단 아니면 글쎄요. 이건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상황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오늘 벌어질 일들, 내일 벌어질 일들이 그렇죠. 뭐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지금 정부가 곤혹스러운 일들 또는 대통령 부부에게 곤혹스러운 일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정되어 있는 것에서 일단 비상계엄 선포 해프닝이 나오면 네. 지금 다 이슈들이 들어가 있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라든지 네네. 기타 이런 이슈들이 잠재워지지 않나. 사실 저는 이건 안 믿습니다. 안 믿지만 하도 지금 그 6시간에 나오는 이해할 수 숫자잖아요. 없는 예. 이해할 수 없는 계엄 네. 이 해프닝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네. 제가 곁들이는 말씀입니다. 이종근 평론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도 엄포를 했잖아요. 근데 뭐 이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사실 의료계와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잘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의료 갈등은 사실 이익집단들의 어떤 충돌이기도 하거니와 네네. 해묵은 정말 갈등 요소예요. 단기간에 사실 해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이 직능단체인 의사와 관련돼서는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네. 전공이 따로 또 대학병원 그 교수도 따로 사실 같은 의사들일지라도 그러면 이 갈등이 해결되기에는 진짜 지난한 설득과 지난한 서로 간의 양보와 협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한다. 공권력 그러니까 군인의 그 공권력으로 이렇게 명령을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건 잠시 동안은 가능하겠죠. 법 뭐 이렇게 군인들이 그 뭐 사법권, 행정권 그다음에 뭐 입법권까지 전부 다 군사령관이 다 지휘를 하는 것이 이제 계엄령이니까. 그런데 그 계엄령이 천년만년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해제가 돼야 되고 해제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쌓였던 갈등은 아마 1000배 이상 더 폭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이 포고령에 넣었다라는 건 그야말로 정무적인 판단이 눈꼽만큼도 들어가 있지 아니한 포고령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에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어젯밤 국회 정무는 정말 아비규환의 모습이었고 또 본회의장은 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좀 전해주실까요, 임 기자? 네, 일단 오후 2시부터 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료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어서 네.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단 내각 총사퇴 포함해서 이번 사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가 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1시간쯤 전에 지금의 상황과 모든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국민을 섬기겠다며 내각은 소임을 다해달라 말했는데요. 이 말을 토대로 볼 때 이 국무위원 일괄 사표 수리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야권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방장관 또 행안장관까지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처럼 이 야 6당이 함께 오후 2시 40분에 이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알겠습니다. 있는데요. 탄핵안을 제출하는 사유로 위헌적이고 위법한 개헌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제출안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이죠. 이재명 대표도 5차례에 걸친 집회에서도 탄핵을 언급하지 않고 또 탄핵을 언급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시도 내렸고요. 그런데 어저께부로 오늘부로 이제 탄핵을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건 그 이전까지 탄핵과 관련돼서 혹시나 후폭풍이 불까 또는 탄핵의 요건이 완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어떤 판단들이 이어졌을 텐데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금 사태에 이르러서는 확실하게 탄핵의 요건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탄핵과 관련돼서는 내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어떤 이유를 지금 잡아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찾아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이 원래 이제 탄핵을 주도를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가장 확실한 탄핵 요건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번 사태를 이제 탄핵의 하나의 큰 기점으로 지금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야당이 전부 다 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당이 모두 다 함께 지금 탄핵 소추를 했다라는 등등의 그 이전 그러니까 어저께까지와 오늘까지의 그 탄핵에 대한 그 과정이 진짜 확실하게 다른 그러니까 뭐 내용도 그렇고 또 그 규모도 그렇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6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는데 탄핵 정국 간다 하더라도 변수가 좀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요.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몫의 재판관 3인이 퇴임을 한 뒤에 여야 간 협상 등으로 인해서 현재 3인이 공석인 상황인데 탄핵이 진행된다면 현재 체제에서 탄핵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예를 들어 장관이나 감사원장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채우지 아니하고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직무 정지의 효과만
누려도 된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전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한다라는 국면에 가서는 아마도 후폭풍이 들어올 거예요. 이를테면 네. 다른 어떤 장관들에 비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오랫동안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대한민국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 리스크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는 헌법재판관을 다 채울 가능성이 더 높다. 탄핵에 인용이 될 자신감이 훨씬 더 많아지고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하는 다른 그런 전략을 짤 것이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이야기들 네. 보도국 임혜준 기자,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